네, 헷갈리거나 생소한 시사 용어들을 풀어보는 시간이죠. 신박한 시사 사전 시간인데요. 소셜랩 접경지대의 조형근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예, 상속세로 준비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망 이후에 나오고 있는 주장, 감면해줘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더라고요. 그 예, 문제죠? 예, 맞습니다. 예, 고 이건희 회장이 약 18조 원 가까운 재산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후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서 유족에게 상당한 액수의 상속세가 부과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일각에서 한국의 상속세가 너무 높아서 기업 경영권을 위협받는다. 이참에 상속세율을 낮추자 이런 여론을 한참 조성하는 중이기도 하죠. 근데 좀 쟁점을 정리하자면 예, 우선 간단하게만 짚어보겠습니다. 논점 하나는 한국의 상속세가 최고 세율이 50%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일본의 55%에 이어서 OECD에서 두 번째로 높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미 고인이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상속액인데 거기 또 상속세를 부과하는 건 이중과세라는 겁니다. 예, 앞의 주장은 세율을 좀 낮추자라는 것이고요. 뒤에 주장은 상속세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조금 다른 주장들이죠. 고인이 세금을 이미 납부했다는 건 상속세를 납부했다는 게 아니라 소득세나 이런 네, 걸 그렇죠. 통해서 네네. 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그렇죠. 거죠. 네네.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이게 상속세만 따로 내서 간단하게 좀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사실 좀 복잡한 주제입니다. 네. 이게 우선은 각종 공제 때문에 실효세율이 다 다르게 낮아지기도 하고 아예 안 내는 경우도 사실 훨씬 많습니다. 네. 국세청 통계를 보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재산을 상속받은 274만 명 중에 실제 상속세를 납부한 사람이 1.9%밖에 안 되거든요. 아, 그거밖에 안 돼요? 예, 사실은 한국에서 상속세 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상속세율 갖고 이야기하는데 네. 상속받을 재산이 있으면 그냥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웬만큼 받아도 상속세를 내기 어렵고요. 네. 청취자 여러분 대부분은 사실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걱정이 되신다면 꽤 큰 부자라는 사실이니까 행복하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또 나라마다 조세 구조가 달라서 이게 단순 비교가 안 됩니다. 한국은 상속세는 높지만 소득세는 상대적으로 낮고요. 네. 또 자본이득세는 또 없죠. 그리고 사실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그 집안이 세금 낮춰달라고 할 입장은 못 되지 않습니까? 최고 부자인데 뭐 낸다고 거덜나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튼 근데 앞서 잠깐 이중과세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이게 사실 자본이득분에 대해서는 과세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 이중과세다라고 보기 어렵긴 한데요. 그래도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중과세가 맞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재벌만 이중과세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도 날마다 서민도 이중으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근로소득세든 사업소득세든 소득세 이미 낸 다음에 남은 소득으로 가처분 소득으로 소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마다 또 10% 부가가치세를 내잖아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 이중과세인 셈입니다. 네. 근데 좀 근본적인 문제는 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사실 이 문제가 삼성과 이씨 집안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예. 한국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의 힘이 갈수록 커지는 반면에 노동의 몫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현상의 일부라고 봐야 될 텐데요. 그렇죠. 예, 프랑스 경제학자죠. 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 상속을 통한 부의 불평등한 축적이 너무 극심해졌다는 것이죠. 소득 불평등보다 자산 불평등이 훨씬 더 심각하다. 그렇죠. 네네. 워낙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네.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거 아닙니까? 베스트셀러 엄청나게 베스트셀러였죠. 예. 2013년에 이 책이 나왔는데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조셉 스티글리츠 같은 사람은 향후 10년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경제학 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 10년 동안 팔릴 책이다는 얘기로도 연결이 되네요. 지금도 여전히 순위에 있더라고요. 인세 수입이 어마어마하죠. 네. 네. 핵심은 이른바 베타값이라고 하는데요. 뭐예요 이게? 이게 뭐냐면 국민소득, 저희 GDP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국민소득 분의 자본총액, 그러니까 배율. 국민소득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국민소득 대 자본총액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한 나라에 쌓여 있는 자본총액이 경제학적으로 저량이라고 합니다. 그 나라의 한 해 국민소득, 이건 유량이라고 그러는데요. 요거의 몇 배인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본 총액이라는 거는 과거부터 쭉 누적해서 쌓여온 부의 총합이죠. 네. 국민소득이라는 건 현재의 경제 활동이 생산한 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예. 그러니까 이 배율이 클수록 과거로부터 쌓여온 자산의 힘이 강하다. 그렇죠. 예. 쉽게 말해서 이미 가진 재산으로 재산을 더 불리기 쉬운 경제다. 이런 말이 되고요. 네. 이 배율이 작을수록 현재 경제 활동의 힘이 강하다. 다시 말하면 재산이 별로 없어도 새롭게 부를 창출하기가 쉬운 경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돈이 돈을 낳는 시스템이냐, 아니면 노동이 그러니까 돈을 낳는 시스템이냐의 쉽게 차이다. 말하면 뭐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피케티라는 분이 한 일은 서구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200년씩, 300년 이렇게 긴 장기간에 걸쳐서 이 추세를 실증을 해본 겁니다. 어휴. 예. 통계를 무지하게 했죠. 그래서 조사는 엄청 했어요. 예, 네. 예. 네. 어떻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해보니까 자본주의 선진국들의 베타값이 굉장히 비슷한 추세를 갖는데 자본주의 초기부터 점차 상승을 하기 시작해서 네. 1910년 무렵에 6배에서 7배로 정점에 도달을 합니다. 오호. 빈익빈 부익부 모순이 제일 심각했던 때고 뭐 자산의 힘이 절정에 달하면서 네. 불평등도 극에 달했던 시기죠. 근데 반면에 이제 20세기 중반까지는 베타값이 2배에서 3배 수준으로 하락을 하면서 불평등이 최소화됐다라는 겁니다. 네. 세계대전이 있었죠. 식민지 독립하고 강력한 누진세가 도입이 되고 규제에 따라서 자산 가격들이 하락하고 경제 성장률은 높았고 뭐 이런 것들에 힘입은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베타값이 다시 1970년대부터 상승 추세로 접어들어서 2010년대에 와서는 5배에서 6배 수준. 그러니까 100년 전 수준에 거의 가깝게 돌아갔다. 이것이 이 책의 핵심 주장입니다. 그 시기적으로 이제 신자유주의 바람이 불면서 다시 이게 이제 심해졌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은데 한국 통계는 혹시 없습니까? 피케티는 한국 통계는 안 다루는데요. 한국 학자가 피케티와 같은 방법으로 추계를 한 연구가 있습니다. 네. 2014년 수치인데요. 7.72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까 5 내지 6배 수준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7.72배면 더 높네요, 우리나라가. 맞습니다. 네. 오. 이번 건만 해도 사실 바로 그 자산의 어마어마한 힘을 저희가 실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냥 그 물려받은 자산만 네. 가지고도 또 그러니까 엄청 돈을 버는 네. 이런 어떤 사유가 한국이 더 심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 이 피케티의 접근 방법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케티는 어떻게 하자라는 거 대안을 제시했습니까? 제안을 제시했고요. 예. 누진적 소득세, 누진적 상속세 이런 거 매기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분은 자본 자체에 대해서 과세하는 누진적 자본세 도입이 특히 중요하다. 그래요?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예. 이게 소득세라는 게 이게 잘 안 잡히고요. 상속세는 일회적인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피케티가 사례를 듭니다. 네. 로레알이라고 하는 그 화장품 기업 아시죠? 네, 들어봤어요. 굉장히 유명하죠. 거기 그 상속녀인 릴리앙 베탕쿠르라고 하는 사람이 프랑스에서 제일 부자인데요. 예. 재산이 300억 유로가 넘는다고 합니다. 뭐 우리 돈으로 대충 계산해봐도 4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 이건희 회장보다 훨씬 많죠. 이분이 스스로 밝히길 1년 소득 신고한 액수가 500만 유로, 그러니까 뭐 한 65억 원 정도 지금 환율로요. 이 정도를 넘긴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일해서 번 돈은 이 정도고. 그러니까 실제로 과세되는 건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탈세한 게 아니고 세법상 신고 소득이 요거밖에 안 된다는 건데 뭐냐면 각종 신탁, 기금 등등등등 넣으면 이게 과세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돈을 낳고 네.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과세가 그렇습니다. 안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탈세를 하는 게 아닌데도 네. 세법상 신고하게 되는 소득은 자기 재산의 0.01%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면 10,000분의 1 조금 넘는 수준 정도로밖에 과세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진해서 세금 내겠다는 얘기는 안 했죠. 그래도. 그렇게 말이에요. 실상은 그렇다. 예. 요게 이제 세금 내겠다는 분하고 관련지어서 얘기를 해보면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뭐 워낙 유명한 세계 정말 릴리앙 베탕쿠르보다 더 부자죠. 세계 뭐 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이 최고 부자 중 한 명인 버핏이 자기 비서가 내는 세금 세율이 자기가 내는 세율보다 더 높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을 한 일화가 있습니다. 되게 그렇죠. 유명한 일화인데요. 그렇죠. 실제로는 부자들의 세율이 더 낮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 이게 그 말이 되는 얘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말 충격적인 것인데요. 예. 이런 식이기 때문에 피케티는 설사 소득세율을 98%까지 올려도 불평등은 줄어들지 않는다. 그 자본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도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게 정치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분이 경제학자지만 이런 것은 경제의 법칙이 나온 무슨 필연적 결과 같은 게 절대 아니고 정치의 잘못이 나온 결과라고 강조를 합니다. 뭐 작년에도 책을 냈는데 자본가 이데올로기라는 또 굉장히 더 두꺼운 책을 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예 그 정치 과정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필연적 결과가 아니니까 고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뭐 다음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세 깎아주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거꾸로 달리고 있는 건데. 재벌을 저희 서민들이 걱정 안 하면 누가 걱정을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JSD 희동님이 상속세 내고 싶다. 저도 그렇죠. 내고 싶어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사고고사님 상속세 한 푼도 안 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국민들한테 기부하세요. 그럼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이런 의견 보내주셨네요. 자, 이런 의견 전하면서 조형근 소장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